예, 안녕하십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 홍보관리반장 손영래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고드경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외입국관리반장이 배석했습니다. 수호 통역이 함께 제공됩니다. 먼저 박능우 1차장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6월 21일 0시 기준 지역사회의 신규 확진 환자는 40명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8명으로 어제 하루 총 48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6월 21일 0시까지 발생한 확진 환자는 총 12,421명이며 현재 1,273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없었고 지금까지 총 사망자는 280명입니다. 정부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위험시설 추가 선정 계획, 해외 입국자 관리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여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은 지역사회의 연쇄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져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서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유입 환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2주간 1일 평균 신규 환자는 지역사회 36.8명, 해외 유입 9.9명으로 46.7명이었습니다. 그전 2주간에 비해 1일 평균 7.1명이 증가한 결과로 지역사회 3.2명, 해외 유입 3.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의 비율 역시 종전 8.1%에서 10.6%로 상승하였고, 다만 방역망 내 환자 비율은 다소 증가하여 호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80% 이하 수준입니다. 대규모의 급격한 유행 확산은 억제하고 있으나 방역당국의 추적이 유행 확산을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파 양상에 있어서는 학교나 대형 교회와 같은 대규모 시설은 일정 수준으로 통제되고 있으나 소모임과 소규모 시설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금주 들어 수도권 이외의 충청권, 전북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새로운 위험 요소입니다. 요양시설 등 고위험 집단시설의 감염은 출퇴근하는 종사자를 통해 입소자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 환자 발생 연령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6월 세 번째 주에는 확진자 중 절반이 50대 이상으로 나타나 중증 환자가 증가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감염 확산 속도를 늦추고 추적 속도를 배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8개의 고위험 시설을 지정하고 이를 포함한 사각지대 다중이용시설을 매일 3만 개 이상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방문 판매업 등 위험시설별로 방역수칙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추적 속도를 배가하기 위하여 전자출입 명부를 도입하여 확대하고 있고, 방역관리의 중대한 위반이나 비협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유형의 시설과 사업장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 시설을 추가로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6월 23일부터 방문 판매업이나 다단계 판매업, 유통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뷔페 음식점 등 4개 시설이 고위험 시설로 추가됩니다. 이들 시설은 밀폐도, 밀집도 등 위험도가 높고 다수의 집단 감염이 실제 발생한 시설들입니다. 고위험 시설 지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적인 방역 수칙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의무화됩니다.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고위험 시설을 비롯한 사각지대 지하시설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장의 의견을 들어 고위험 시설 지정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센터와 같은 고위험군 집단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일제 검사, 대체 인력 지원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병상 확보와 의료진의 피로도 완화를 위한 치료체계 개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는 병원 대신 생활치료센터로 바로 이송하거나 입원 치료를 통해 증상이 없어지면 신속하게 생활치료센터로 전원되도록 금주 중 지침을 개정하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고 권역별로 병상, 인력 등의 공동 대응을 위한 의료체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여 해외 입국자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해외 입국자 중 외국인 입국자는 4월 비자 심사 강화 조치 이후 하루 1,000명대로 감소하였으나 최근에는 1,300명대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수 국가들이 봉쇄 조치를 완화하는 것과 농번기 계절 노동자, 선원, 해외 근로자 등 국내 산업적 필요에 의한 결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해외 유입 확진자도 늘고 있는데 주로 코로나19 환자가 많이 늘어난 지역에서 입국하여 확진되는 사례입니다. 모든 입국자는 2주간 격리와 입국 후 3일 이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해외 유입 사례가 지역사회 2차 감염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외 입국자 중 확진 환자의 증가는 우리 방역과 치료 역량의 부담을 초래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 입국자 중 확진 환자가 급증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면제 제도의 엄격한 적용, 비자 관리 강화, 항공편 일시 감편 등의 사전적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다수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 대해서는 6월 23일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외교나 필수 기업 활동 등을 제외한 신규 비자 발급을 최대한 억제할 것입니다. 직항편 중지를 유지하면서 부정기적인 항공편의 운항 허가도 중지하는 등 항공편 감편도 조치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입국 전 자가격리 장소를 확인하고 격리 장소가 없는 경우 입국을 차단하여 임시생활시설 제공 부담도 완화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입국자 중 확진자가 급증하는 국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국민 여러분이 해외로부터의 감염 유입을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주도의 임시생활시설을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 참여형으로 확대 개편하여 검역 인력 등 방역 자원을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감염 확산세가 끊기지 않는 상황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해외에서 확진자 유입이 증가하는 등 현재의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일상생활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부의 고위험 시설과 사각지대 집중 점검보다 훨씬 효과적인 것이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 방역 수칙 준수입니다. 5월 29일 수도권 방역 조치를 강화한 이후로 수도권 시민들의 이동량이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 카드 매출액,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은 직전 주말에 비해 약 2.3% 증가하였습니다. 이동량이 줄지 않더라도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과 같은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례를 통해 마스크만 제대로 잘 써도 집단 감염의 위험도가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숨쉬기 답답한 더위가 찾아왔지만 서로를 위해 반드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음식점이나 주점 등의 방문을 최대한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방역에 소홀한 만큼 감염의 확산 속도와 방역의 추적 속도 사이의 간극은 더욱 벌어지게 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확진자의 규모와 유행 상황,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조절해 왔습니다. 그러나 초기 유행 확산에 긴급히 대처하느라 각 단계별 조치 내용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단계별 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재정비하는 준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 간의 협의, 생활방역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내용을 구체화하고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주일은 여러분들의 협조와 동참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나와 내 가족이 언제라도 감염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취약시설을 찾아내어 집중 점검하는 한편 집단 감염의 연결고리를 찾아 끊어내는 노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계신 기자분들의 질의에 먼저 답변 드린 후 보건복지부 기자단 온라인 질의에 답변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언론 내용팀으로 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기자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성함과 매체명을 말씀하신 후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기자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세 분이고 오른쪽 분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저 한국일보 김민호입니다. 오늘 중앙임상위에서 이제 환자가 많이 늘어나면 수도권 병상이 많이 부족해질 것이고 특히 중환자 병상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면서 이제 수치도 공개했는데요. 그간에 정부에서 이제 꼭 중환자실에만 두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1인 병상에서 산소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여러 번째 강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의료계에서는 계속 부족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약간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인식 차이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재택에 그냥 환자를 두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오늘 중앙임상위에서 얘기를 해서 그런 계획을 혹시 준비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1차로 답변을 드리고 추가적인 설명 우리 담당 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중환자 그러니까 병상이 총 몇 개가 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중환자실, 예컨대 음압병동이라든지 음압병상 같은 것이 몇 개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음압병상이 몇 개가 있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음압병상을 실제로 어떤 상태에 있는 환자가 차지하고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환자 발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환자가 발생하면 비록 경증 환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개발해 두었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지 않고 대부분 다 감염병 전담병으로 이송이 되고 또 거기에서도 뭐 중환자들이 써야 하는 그런 중환자실을 사용하는 경우도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병상을 경증 환자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다면 바로 이제 중환자가 많아졌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을 차지하고 있는 경증 환자들을 1인 병상이나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중환자에 대비한 음압병동이나 음압병상이나 중환자실은 충분한 것이고 이송이 힘들 거라 가정을 한다면 이미 그 부분들이 상당 부분 경증 환자에서 차지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인식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대본은 방대본과 같이 질병관리본부와 같이 경증 환자들이 기존에 중환자실 병상을 차지하고 있을 때 그들을 적정한 병상으로 이송할 수 있는 혹은 전원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제대로 완성되어서 이제 시행이 된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중환자용 음압 병상이나 또 중환자실이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현재 발생하는 정도의 환자 수에 비해서는 준비는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재택 치료도 감안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정말 수도권에서 저희들이 예상을 넘어서는 규모만큼 신규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때를 대비하기 위한 뭐 마지막 수단이라 그럴까요? 아주 긴급한 응급 사항에 대비한 그런 준비일 뿐입니다. 예컨대 지난 2월달, 3월달에 있었던 대구 경북 지역처럼 한 지역 내에서 몇만 명의 환자가 동시에 존재할 때 그때는 우리가 가지고 또 생각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만으로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경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자가에 머물면서 치료를 받는, 그러나 자가에 단순하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 단위로 그것을 치료를 하는 의사는 있고 또 그들을 경증 환자들을 관리하는 의료 시스템 분명히 작동하는 상태에서 자가 격리하는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저희들은 사실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 있습니다. 네, 박력총괄관장입니다. 장관님께서 전반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약간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제안했던 부분들은 뭐 저희도 계속해서 고민을 해왔던 부분들이고, 결국에는 입원 환자들을 중증도에 맞추어서 어떻게 잘 이제 배정을 할 것이냐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입원해 있던 병상들이 계속해서 이제 부족한, 그리고 부하가 많이 걸렸을 경우에는 퇴원을 좀 조기에 시키는, 그리고 그 퇴원을 무작정 시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안전된 환자들을 이제 퇴원시키는 그런 기준들을 좀 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원과 관련되어서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까지는 PCR을 검사를 해서 양성인 경우는 퇴원을 시키지 않고 음성인 경우에 이제 퇴원을 시켰는데, 그 부분이 최근에는 여러 임상적인 연구들을 통해서 PCR이 양성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염력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퇴원 기준을 어느 정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또 외국에서도 상당 부분 그러한 이제 기준들을 적용을 해서 이런 어떤 퇴원 기준에 대한 좀 조정,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같이 아마 제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현재 방대본과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과 관련되는 이제 검토를 하고 조만간 뭐 다음 주경에 이 부분에 대한 안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과 관련되어서는 특히 이제 중환자실이 상당히 이제 부담이 많이 되는데, 조금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중증이라고 부르는 이 환자들은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그룹은 산소 치료 정도만 해도 이제 치료가 가능한, 그러니까 산소 치료라는 것은 콧줄로 산소를 이제 넣거나 아니면 산소 마스크를 통해서 넣는 그러한 환자들이 있고, 또 다른 이제 부류는 인공호흡기나 아니면 에크모와 같이 실제 중환자에 대한 치료가 이제 필요한 그런 이제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에 들어가는 것은 산소 치료라기보다는
인공호흡기라든지 에크모 치료가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한 환자들인데 문제는 중증 환자가 이제 위중 환자로 이제 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서 이분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이제 중증 병상들을 확보를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수도권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문제는 이제 고령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권에 있는 대형 병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중환자 이런 부분들을 확보를 하는 동시에 또 다르게 이제 중환자를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병상들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금 감염병 전담 병원 중에서 거점 병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환자 치료를 할 수 있는 장비를 투입하고 그다음 인력을 이제 투입해서 유사시에 중환자를 바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체계들을 지금 이제 갖추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택 치료 부분들도 이것은 외국에 같은 경우는 워낙 확진자들이 많기 때문에 재택 치료가 가장 기본적인 어떤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뭐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어떤 확진자가 급증하는 그런 이제 아직까지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또한 저희들은 생활치료센터라는 또 대안적인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들고 만약 생활치료센터만으로도 역부족인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이 되면 어차피 생활치료센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도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꼭 재택치료가 아니다 하더라도 3, 4일 정도 집에서 머물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어떤 집에서 머물면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체계들은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현재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겨레 권지담 기자고요. 그 두 가지, 크게 세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앞선 질문과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먼저 아까 전에 이제 오늘 중앙 임상위 발표 퇴원 기준에 대해서 방대본하고 논의해서 다음 주 중에 발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바뀌게 될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할 텐데 지금 지역마다 주민들 반대로 좀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고령층 환자가 증가하면서 중증 환자가 늘어난 우려를 또 반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오늘 임상의 발표를 보면 중환자 입원 가능한 음압병상이 수도권이 38개, 대전 충남이 5개인데 그래도 이게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에 대한 그 유사시 체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한바식당 관련해서 서울시 점검했다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태 조사 결과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 또 총괄반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의 필요성은 수도권에서 일차례 이제 나왔고 또 수도권은 공동 대응체계의 한 일환으로 서울 지역은 주로 의료시설, 병원을 제공을 하고 경기권에서는 생활치료센터를 주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동 대응을 해 나가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권에 이제 그런 생활치료센터를 쓸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주민들께서는 생활치료센터가 자기 마을에 설치가 되면은 감염의 위험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고 설사 감염의 우려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지역에 대한 어떤 다른 주민들의 다른 지역에서의 이미지 손상 이런 것을 걱정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이제 주로 좀 나서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첫째 감염의 위험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그 양해를 구하고 있고 지역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제 전 국민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지역에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어떤 국민적,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해서 동참해주고 호응하는 그런 지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성원을 해드리고 그 지역이 감염 위험 지역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국가적인 위기에 도움을 주는 아주 적극적인 그런 지역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같이 그 지역을 높이 고양해주는 그런
정신과 어떤 자세 이런 게 같이 결부된다면 보다 좀 쉽게 각 지역 사회에서 생활치료센터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생활치료센터의 후보지라든지 리스트에 들어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나서서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실제로 큰 어려움 없이 조달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답변해 주시겠어요? 세 번째 한밭식당 실태조사 결과는 서울시에서 조사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도 아직까지 공유를 받지 못해서 서울시에서 조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이제 대전도 마찬가지고 특히 중증 환자 이상의 어떤 병상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대책들을 저희들도 지금 이제 긴급하게 이제 마련을 하고 있고 그 전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습니다만은 일단 기존에 있는 이제 중환자 음압 병상을 일단 먼저 이제 쓰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위중 환자보다는 이제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거점 전담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경기도의 안성의료원 같은 경우는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중환자를 돌볼 수 있는 시설들을 일단 확보를 해놨고 병상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무래도 이제 중환자에 대한 중증 환자들은 기존의 경증 환자들에 비해서는 투입되는 의료 인력의 숫자가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또 전문적인 어떤 기술이 필요한 의료 인력들이 또 투입이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내부에서 인력들을 차출을 해서 투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중환자를 거점 전담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지금 현재 마련 중입니다. 또한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병상 공동 활용과 관련되어서 아마 다음 주 중에 최종적인 논의를 거쳐서 수도권 내에서는 병상을 신속하게 정보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전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컨대 여튼 중등증의 환자들 중에서 중증 환자로 갈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이제 병원을 이제 전원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이제 정보들을 세계 서울, 경기, 인천이 같이 공유를 하면서 어디든지 수도권은 같은 이제 병상들을 활용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체계들을 지금 현재 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면 특히 경기도에서 만약 병상이 부족한다 하더라도 세계 수도권에 있는 병상들을 공동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시도에 쓰였던 부하가 좀 분산되는 그런 효과들이 충분하게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감염병 전담 병원 중에서 거점 병원들에서는 장비들을 계속해서 투입을 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사태에 좀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 여유도 벌면서 같이 어떤 병상들을 가장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현재 마련 중에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음 주 중에 정리가 되면 별도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질의 받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질의 1개 남아 있는 걸로 아는데 장관님 그 일정상 1개 질의만 답변을 드리고 먼저 이석하시고 그 위에 복지부 기자단의 온라인 질의와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베스트들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죠. 연합뉴스 홍규빈 기자입니다. 그 수도권과 대전에서 집단 감염 여파가 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인데 그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그 강화된 방역 조치를 어떻게 확대하기보다는 상황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잠깐 다시 좀 해주시겠습니까? 수도권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전국에 확대하거나 뭐 대전이나 충남에 확대할 좀 여지가 있는지 예, 지금 그 수도권에는 좀 강화된 방역 조치가 이미 취해지고 있는데요. 수도권도 자세히 보시면은 중앙대본 차원에서는 일정한 기준만 제시를 하고 그보다 더 강화된 내용들은 지자체별로 이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컨대 중대본 차원에서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리고
각 지자체별로서 이제 집합 금지 명령으로 좀 더 가중시켜서 조치를 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전 지역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대전 지역은 지금 오늘 오후에 특히 그 대전시장님하고 이제 관계 의료진들 또 관계 시설 분들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방역 대책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수도권에 거의 뭐 버금간다 그럴까요? 수도권에 준하는 고강도 이제 방역 대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지어진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조금이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도권하고 꼭 같지는 않겠지만 부분에 따라서는 수도권보다 더 강화된 조치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 시도 단위별로 그 상황에 맞게 새로운 신규 확진자가 많아지면 또 그 신규 확진자 나타나는 어떤 위험 지역이 수도권과 달리 나타난다면 그 지역이거나 시설에 대해서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지자체별로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아까 좀 예고해드린 대로 장관님은 지금 일정 관계상 여기서 이석을 하시고 그 이후에 배석자 중심으로 추가 질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가겠습니다. 예. 예,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온라인 질의를 좀 먼저 하고 다시 나겠습니다. 예. 보건복지부 기자단에서 온라인으로 온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대전일보 장중식 기자님입니다. 최근 대전발 확진자들이 세종과 광주, 전북, 충남 지역 등 타 시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대본 입장에서 수도권에 준한 고강도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언제쯤 시행하며 구체적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수도권에 준하는 고강도 대책과 관련되어서는 앞서 이제 장관님께서도 일부 언급을 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일단 저희가 중대본 회의 때 지난 금요일 날 수도권에 준하는 고강도 대책을 일단 대전 같은 경우도 일단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좀 회의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그에 따라서 6월 19일 날 대전시에서 생활수 거리두기 고강도 시행을 한다는 것을 이미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수도권에서 취해지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따라서 대전시와 대전의 어떤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이용시설은 일단 잠정적으로 이제 폐쇄해서 운영을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8개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강력 처벌을 이제 병행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중심입니다. 이에 추가해서 오늘 회의 때 발표를 한 4개 추가되는 4개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도 대전시에서는 적용이 당연히 되고 이에 따른 실태조사, 이행 여부 점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처벌 부분들이 같이 취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채널A 정현우 기자님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의 한 재개발 조합이 관할구청의 집합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2,600명이 넘는 조합원이 모이는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당국의 행정적 조치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보완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아마도 이제 강남구청에서 이러한 어떤 그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충분하게 안내를 좀 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좀 강남구청에 직접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사항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17일 날 조합 측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좀 내렸었고 그에 따라서 이 부분을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고발할 방침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이제 그 조합뿐만 아니라 참석한 개개인에 대해서도 어떤 그 벌금 이런 부과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강남구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마 좀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여하튼 사후적인 조치이긴 합니다만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온라인 질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한국경제 이지연 기자님입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신규 비자가 발급이 억제될 경우
국내 입국자가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예측하기가 좀 힘든데요. 여튼 일단 발급을 억제하는 것이 23일부터 일단 시행을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얼마만큼 줄어들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어떤 뭐 변수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단을 하기는 힘들고 지금 현재보다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좀 예측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뭐 절대적인 숫자로 해서 몇 명 정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기는 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해외 입국 관리관단 정식 추가. 그 해외 입국 관리반장입니다. 지금 일단 비자 제한 조치에 의해서는 그 불효 불급한 그 입국자들이 그 제한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엊그제 많이 들어왔던 게 이제 그 부정기 항공편에 의해서 입국자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 조치를 일시 중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하나는 그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쪽에서 들어오던 그 비전문 근로자들이 지금까지는 자가격리 확인서를 가지고 안 가지고 들어오더라도 제3국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것을 차단하는 실효적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한 바대로 탑승자 확인 시스템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일단은 그 자가격리 확인서가 없는 경우에 탑승이 불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효적으로 좀 차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가 줄어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실효적 조치들을 통해서 점차 그 해외 유입을 통한 위험이 감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현장 질의로 넘어오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손 드셨고요. 두 분하고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김민호 기자님부터. 예, 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앞으로 이제 뭐 입원 기준이나 퇴원 기준을 좀 손질을 하게 되면 결국 보건소나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그 환자가 많아질 것 같은데, 뭐 아까 중앙임상위에서도 지금 보건소랑 병원이 좀 다툼이 좀 있었다, 의견 차이가 좀 있었다, 환자 관리를 놓고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뭐 이 보건소에서 업무가 과부하되는 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먼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그 중앙임상위에서 최종 목표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의료 지원 중심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뭐 현재 증상자 중심으로 한 명 한 명 쫓아가는 방역 수단으로는 확산을 막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게 지금까지의 그 방역 활동이 의료 체계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데는 좀 부족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마지막으로 직접 하신 건 아니고 이제 그런 투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좀 입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중앙임상위원회에서 했던 부분들을 꼼꼼하게 다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여튼 퇴원 기준이나 퇴원 기준과 관련되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사정들을 다 이제 저희들이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퇴원 기준이 어떤 감염병 전담 병원에서 생활치료센터로 퇴원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이제 중증 환자가 어느 정도 이제 증상이 많이 호전되어서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중증 환자를 바로 집으로 보내기는 어려우니까 감염병 전담 병원에서 좀 더 이제 관리를 하면서 보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바로 이제 집으로 보내는 그러한 경우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얼마만큼의 어떤 그 추가적인 부담, 예컨대 집에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는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지역 사회에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사항들을 충분한 이제 검토가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바로 이게 병원에서 이제 집으로 이제 퇴원을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경로들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제 고려를 하면 어떤 지역사회 부담은 상당히 최소화되지 않을까, 지금보다 크게 더 큰 부하가 가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생활치료센터와 관련되는 그러한 부분들의 어떤 필요성은 저희들이 볼 때는 증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인명피해 최소화라는 것은 이제 환자가 이제 급증을 했을 때 발생을 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환자를 여튼 빨리 찾아서 경증의 환자 또는 무증상의 환자를 조기에 발견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어떤 방역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물론 환자 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중증 환자나 아니면 위중 환자를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의 어떤 부담을 상당히 경감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역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유지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환자가 급증했을 때 인명 피해 최소화라는 부분들은 그건 당연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마 그러한 측면에서 자가치료까지 검토를 아마 하는 것으로 임상위원회에서는 저희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병원이라는 병상은 충분하게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대안적인 어떤 치료 부분들이 충분하게 고려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인명피해 최소화라는 것은 지금 현재 어떤 그런 부분들보다는 환자가 이제 상당 부분 많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을 해서 적재적소에 맞는 그런 어떤 자원 배분을 할 것이냐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 질의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추가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 하나만 간단히 확인하고 싶은데, 그 중증 환자 음압병상 운영 관련한 답변 중에서 전문 인력을 내부에서 차출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내부가 경기도 안성의료원 같은 의료원 내부인 건지 아니면 설명 좀. 내부가 아니고 외부라고 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안성의료원 자체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환자 수가 이제 많아지고 하면 의료원의 어떤 기존의 의사 간호사라든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대구 동산병원에 중환자의학회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를 얻어서 중환자를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의사 간호사를 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아마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대구의 그런 경험들을 최대한 어떤 장점들을 살려서 중환자를 전부 다 어떤 분산을 시키게 되면 그러한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중증 환자를 어떤 지역 어떤 병원에 좀 집중시켜서 거기에 외부의 인력들을 추가적으로 투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서 그 두 가지 부분들을 저희가 다 같이 이제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